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4장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우리가 스터디하는 게 대부분 다 이제 그 실습 위주로 되어 있는데 4장은 조금 이론을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좌표계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 단톡방에도 약간 그런 이렇게 문의가 있었는데 건물의 면적이나 이런 거 GIS 소프트웨어에서 잴 수 있는지 약간 뭐 그런 거 이렇게 문의가 있으셨는데 그게 되죠.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면적을 계산을 하려면은 뭔가 기준이 되는 면 위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좌표계거든요. 그래서 좌표계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좌표계에 대한 뭔가 그, 뭐랄까요, 이렇게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실습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 왜 피곤해지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느 아프리카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올렸는데 좌표계를 모르면 이게 막 아시아가 있어요. 그 내가 태국에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대한민국가 있고 이 좌표계를 모르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좌표계가 뭔지 이렇게 좀 개념 정도 잡고 QGI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그 좌표계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걸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10분만 굉장히 집중을 해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 좌표계는 뭐냐? 이제 우리가 다루는 GIS 데이터에서 뭐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측위의 기준이 되는 게 좌표계다. 그래서 이 좌표계는 크게 지리 좌표계라고 하는 거하고 투영 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리 좌표계는 뭐냐? 쉽게 표현하면은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그래가지고 농구공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놓고 거기다가 점 하나 찍어서 그 점의 위치를 표현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어딘가 0,0인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0,0인 지점에서 X축 이동하고 Y축 이동해가지고, 이거 몇 콤마 몇이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이제 면이 저렇게 동그란 형태면은 그게 지리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좌표계는 우리가 아주 친숙한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투영좌표계는 뭐냐? 이거는 평평하게 펴진 세계지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계지도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0,0이 있죠. 그 0,0으로부터 X축 얼마, Y축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게 지리좌표계와 투영좌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QGIS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지리좌표계인지 투영좌표계인지 인식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리좌표계부터 먼저 볼게요. 지리좌표계가 투영좌표계보다 좀 더 쉬워요. 모델링 된 3차원의 면 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지리좌표계는 뭐냐? 이건 3차원 상에서 이제 3차원의 구면을 이용하는 좌표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경도와 위도 값으로 이제 위치 정보를 잡죠. 그래서 그 위도와 경도는 지구 중심의 어딘가에 이제 그 지표면상에 지점된 특정된 각을 뜻하고 이건 디그리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경도, 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이거 그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암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우리나라는 동경 124에서 132도, 북위 33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단골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어딘가 내 뇌에 기억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그 위도와 경도를 암기시킵니다. 한반도를 다 우리 땅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투영자 표계는 뭐냐?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지구가 완전한 구체도 아니고 살짝 타원형인데다가 울퉁불퉁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거리나 면적을 이렇게 정확히 재기 위해서 이걸 평평하게 어떻게든 핀단 말입니다.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죠. 이렇게 평평하게 펴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어딘가에 0,0을 만들고 착착 그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영좌표계는 지구 공면을 평면에 투영해서 그 상태에서 위치를
정의하는 좌표계를 나타내고요. 한 지점은 이제 XY 좌표값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X 0 기준으로 해서 몇 미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은 미터 단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시는 지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전 세계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UTM이라고 하는 좌표계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써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측량 쪽으로는 약간 선진국에 가까운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이 측량 원점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국가에 맞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잘하는 국가들은 측량이 약간 고도화돼서 그 본인 국가들의 측량 원점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국가에 맞게.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냐면 일본이 있어요. 보통 전쟁을 많이 한 국가들이 측량을 잘해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측량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본이 과거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보통 뭘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측량부터 시작을 했어요. 측량을 어디서부터 끌고 왔냐면은 일본의 도쿄 원점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끌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면적이나 이런 거 쟀거든요. 철도 같은 거 놓고 건물 이렇게 짓고 할 때. 그래서 이 도쿄 원점을 가지고 이제 그 면적을 쟀는데 놀랍게도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일부는 아직도 도쿄 원점을 쓰고 있어요. 이 측량이 이렇게 약간 지배적이고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투영좌표계가 이렇게 있고요. 개발도상국은 이런 국가의 측량이 발전해 있지 않은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은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준의 그 투영좌표계를 많이 가져다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투영좌표계예요. 이 UTM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도 현재 이 UTM 좌표계를 많이 쓰고 있고 아마 여기 지금 개발도상국에 그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그 국가에서는 그 국가 자체의 뭔가 그 좌표계가 있기보다는 아마 이 UTM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뤘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다룰 때 사실은 그 각각의 데이터들은 GIS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그 레이어 자체의 좌표계들이 다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데이터들의 좌표계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각각의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QGIS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작업해주지 않으면은 이 데이터는 다른데 서로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체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QGIS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그 네. 제가 요거 잠깐 기다리는 동안 그냥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태훈님이 지금 약간 이렇게 커뮤니티 리더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그 네트워킹 하면서 이렇게 서로 엮어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저도 또 다른 커뮤니티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냥 뭐랄까 이 스터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 QGIS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공유하는 거를 정확히 제가 28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제가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강의비를 안 받고, 이렇게 대학이나 어느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무상 강의를 제가 한 몇 년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무상 강의를 제가 돈을 안 받고 좀 다니면서, 그 대학교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무상 제공받고, 제가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보통 대학원에서 이렇게 석박사생 분들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 정도 나이가 되고 나니까 그분들이 지금 대학교의 교수님이나 어느 기관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들이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직장에서 낮은 직급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계속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는 각각의 조직에서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조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서로 국제기구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끼리 영향력을 주고, 좋은 식으로 영향력을 주고,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쌓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올려볼게요. 그 실습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게 있었죠? 오픈스트리트맵의 데이터를 하나 올렸었습니다. 제가 아무거나 하나 올려볼게요. 뭐 건물 데이터 이렇게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자, 건물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의 이제 면적을 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의 면적을 이제 잴 수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뭔가 좌표계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좌표계 기준에 맞춰서 뭔가 건물의 면적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 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면은 요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폴리곤의 EPSG 4326이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EPSG 4326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좌표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EPSG라고 하는 거는 제가 PT에서 표현을 드리겠지만 이게 유로피안 페트롤륨 EPSG, 이 유로피안 P 페트롤륨 석유죠, 석유. 그 다음에 SG 서베이 그룹의 약어고요. 그래서 유럽 석유조사 그룹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그 석유 시추 조사를 위해서 좌표계가 반드시 필요한 EPSG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좌표계 코드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EPSG라고 하고 그 EPSG 코드에서 이 데이터는 4326이라고 하는 이제 좌표계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26이라고 하는 좌표계 코드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올려봤고요. 자, 이 탐색기 패널에서 아래쪽에 쭉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이렇게 맨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XYZ 타일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XYZ 타일스. 자, XYZ 타일스에 보면은 두 개의 레이어가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픈 스트리트 맵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스트리트 맵을 클릭을 해보면은 데이터가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웹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레이어의 순서를 이렇게 샌드위치라고 됐죠. 레이어의 순서를 조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위에 있고 그 배경이 웹지도 오픈스트리트맵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오픈스트리트맵의 레이어 좌표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레이어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은 얘는 뭘로 돼 있죠? EPSG 3857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위쪽에 건물 데이터는 EPSG 4326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좌표계는 EPSG 3857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르죠. 좌표계가 서로 다른데 서로 중첩돼 가지고 표현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두 개의 데이터가 위치, XY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4326이라는 좌표계로 되어 있고 얘는 3826이라는 57이라는 좌표기도 돼 있는데 이 둘이 똑같은 위치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QGIS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서로 다른 레이어가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QGIS 내부에서 어떤 표준 좌표계를 적용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설정해 놓으면은 모든 데이터가 거기에 맞게 변환이 돼가지고 현재 표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QGIS에서 두 종류의 좌표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레이어 좌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위쪽에 보시면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QGIS가 현재 프로젝트 단위별로 작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단위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인 프로젝트 좌표계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 수 있어요. 레이어 좌표계가 있고 프로젝트 좌표계가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좌표계를 설정했을 때 모든 레이어 좌표계는 프로젝트 좌표계의 기준에서 좌표계 변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레이어 좌표계로 되어 있어도 중첩해서 보여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PT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행정구역은 EPSG 4326으로 되어 있고 방금 추가한 오픈스트리트맵은 EPSG 3857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실습한 토지피복지도는 EPSG 32619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좌표계로 되어 있는 이 레이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기준이 돼서 표현이 되느냐. 레이어 좌표계가 서로 다르더라도 QGIS의 프로젝트 좌표계에서 자, 이걸로 맞춰서 다 정렬을 해줘. 라고 하면은 각각의 레이어 좌표계가 이 프로젝트 좌표계에 맞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좌표계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QGIS를 실행시켰을 때 상시 노출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보고 계신 QGIS 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QGIS의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있고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EPSG 4326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최하단이 정보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보바의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은 EPSG 4326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요걸 딱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좌표계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좌표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QGIS에서는 레이어 좌표계와 프로젝트 좌표계라는 것이 있고, 프로젝트 좌표계 설정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의 좌표계를 변경할 수가 있다. 일시적인 겁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레이어 좌표계가 이렇게 문제가 없이 표출이 된다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장에서. 이게 정현님, 가장 중요한 그러면 기능이에요. 네. 좌표가 그냥 아무 좌표 데이터나 가져와도 얘가 알아서 프로젝트 좌표계인 4236으로 바꿔주는 건가요? 그럼 만약에 좌표가 프로젝트 상관이 없나요? 좌표계가 4326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가져온 데이터가 뭐 다른 좌표계, 예를 들면 3857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QGIS가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무조건 프로젝트 좌표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계 변환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럼 제가 어, 뭘 가지고 네. 상관없네요. 데이터가 어떤 네네. 좌표계를 쓰건. 어떤 좌표계를 쓰던 상관없어요. QGIS가 알아서 자동 투영을 해줍니다. 이게 음, QGIS뿐만이 아니고 뭐 ArcGIS나 다른 소프트웨어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음,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음, 다만 일부 국가의 일부 데이터 혹은 대한민국의 일부 데이터는 좌표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 나 이제 GIS 좀 해.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왜 대한민국도 그런 농담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이 GIS를 다루는 사람들은 본인이 데이터 다룰 때 무조건 좌표계를 정의해 놓고 써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다 갖춰놓고 씁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데이터에 좌표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받아서 올려놨을 때 QGIS가 좌표계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식을 못하죠. 당연히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프로젝트 좌표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그냥 띄워버리는데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아프리카에 있어야 될 데이터가 아시아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계 정의를 하고 변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좌표계 변환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정말 정말 많이 하세요. 좌표계를 내가 이제 변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좌표계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좌표계 변환 실수를 많이 하세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 어, 좌표계 변환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는 무시할 만한 정보인가요? 레이어를 중첩 분석할 때 생길 수 있는 좌표계 관련 오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좌표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좌표계가 변환할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는 무시할 만한 수준일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생각하시는 오차의 수준은 우리 눈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요만큼 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일부 예외적인 오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도쿄 원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표현하는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기준적인 좌표계를와 비교했을 때 기존에 300m에서 400m 정도 다른 데 가 있었어요. 300m에서 400m 정도 다른 데 가 있는 이렇게 오차가 있었는데 최근은 아니고 EPSG 좌표계를 기준으로 제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좌표계들끼리는 좌표계 변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정도의 좌표계 관련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돋보기처럼 쳐다보는 측량학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몇 센치만 어긋나도 측량학 전공자들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밀리미터급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전공이 어느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나 이제 우리 여기 커뮤니티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뭐 이렇게 일부 국가들 대상으로 약간 범용적인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걸 이제 좌표계 변환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기 전체 메뉴에서 좌표계가 언급된 단축 메뉴가 있어요. 여기 레이어 좌표계라고 있죠. 레이어 좌표계. 자, 레이어 좌표계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프로젝트 좌표계를 설정하거나 레이어 좌표계를 설정한다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 메뉴는 언제 쓰는 거냐? 이 메뉴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 이 레이어가 좌표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 쓰는 기능이에요. 이 레이어가 좌표계 정보가 없을 때. 근데 이 데이터 현재 어떻죠? 얘가 좌표계 정보가 지금 있어요. EPSG 4326이라고 좌표계가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레이어 좌표계의 이 기능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미 EPSG 4326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좌표계로 정의하라고 하니까 원래 EPSG 4326 기준으로 되어 있던 좌표계가 내가 설정한 그 좌표계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투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정말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제가 뭐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면 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면 좌표계 설정을 했어요. 건물 없어졌죠. 건물 지금 없어졌어. 얘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이 어느 지역이야? 네, 지금 저기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이 데이터가.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런 오류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겪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 잘못하시면. 근데 제가 이거 그 거짓말 아니고 몇 년 동안 GIS 데이터 다루시고 그, 그 기관에서 굉장히 저 사람 GIS 프로페셔널이다라고 인정받으시는 분이 이 좌표계를 모르시는 경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관에 이 사람이 GIS 프로페셔널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그분이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좌표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모든 데이터가.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 기관이 전부 다 좌표계가 잘못된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의 좌표계를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다시 잡아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가지고 실제 좌표계 변환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좌표계 정의만 억지로 바꿔치기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걸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 이제 좌표계를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안내드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좌표계를 변환하셔야 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괜찮은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쓸 일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데이터나 좌표계를 변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알고 있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어떤 레이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데이터의 좌표계를 바꾸고 싶어요. 자, 제가 데이터 다시 열어볼게요. 음,
행정구역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구역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프로젝트 좌표계 때문에. 자, 현재 레이어 좌표계는 행정구역이 4326 좌표계네요. 자, 내가 이거를 뭐 다른 좌표계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당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여기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내보내기에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내보내기에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요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현재의 데이터를 새롭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 이름을 아무거나 정해 주시고요. 뭐 저는 뭐 ADM 언더바 2로 한번 해볼게요. ADM 언더바 2. 이건 뭐 그냥 연습하는 거라서 뭐든지 상관없어요. 다시 안 쓸 거니까. 자, ADM 언더바 2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고요. 자, 레이어 이름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ADM 언더바 2라고 하는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될 텐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좌표계라고 있어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구본이 하나 있습니다. 좌표계 선택하라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콤보 박스가 있어요. 이 콤보 박스에서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좌표계 정보의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버튼, 좌표계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내가 바꿔야 되는 좌표계를 검색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사용된 좌표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EPSG 32619로 변환을 하고 싶다. 참고로 EPSG 32619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UTM 좌표계의 코드입니다. 32619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검색에서 32619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검색을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사전 정의된 좌표계의 목록 중에서 내가 검색한 코드와 일치를 하는 좌표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데이터는 이 좌표계는 WGS84 UTM 존의 19N에 해당되는 이제 좌표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포함되는 영역에서 그 좌표계를 이 좌표계를 사용했을 때 이 빨간색에 포함되는 영역에서 그 왜곡이 좀 덜한 좌표계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용해 주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좌표계 정보가 이렇게 바뀌어요. 32619라고. 그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파일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요. 새로 만들어진 파일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 녀석은 이제 EPSG 32619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채팅창 잠깐 보겠습니다. 32619처럼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의 좌표계 번호를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그 국가마다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왜 정해져 있느냐? 자,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 여기 있죠? 제가 0,0인 지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데이터 끌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거리나 면적을 재려면은 이 지도를 평평하게 펴야 되는데 0,0을 한 여기 미국의 끝자락에서 가져온다고 쳐봐요. 로스앤젤레스나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를 0,0으로 놓고 XY 좌표로 해서 여기서 면적을 구하면은 왜곡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공률 면적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공률 면적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된 거리나 면적이 계산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그 좌표계는요, 어떤 국가가 있으면은 그 국가에서 그 0,0이 멀리 떨어지지 않거나 거기 내에 속하는 그런 좌표계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국가마다 다 달라요.
모든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좌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를 이제 확인해서 쓰시는 거지, 내가 뭔가 기호에 맞는 이렇게 좌표계를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쓰는 좌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조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GPS 위성을 사용을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앱이 있어요, 현재. 그래가지고 그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윤용석 전문가님이 코보 툴박스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앱도 안내해 주셨고, 아크GIS는 서베이 123라는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QGIS 유저니까 큐필드라는 또 애플리케이션을 씁니다. 그런 앱들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XY 좌표가 찍히죠. 위도와 경도가. 그럼 그 녀석들이 보통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찍히냐? EPSG 4326이라고 하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찍어요. 그 이유는 이 GPS 위성이 원래 미국의 디펜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에서 원래 이렇게 사용하던 좌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원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GPS 위성이 기준으로 하는 그 좌표계가 EPSG 4326이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얘는 위경도 좌표계예요. 그래서 위치 정보가 이제 위도와 경도도 표현이 되죠. 근데 얘가 어떨 때 안 좋냐면은 거리나 면적 계산할 때 안 좋아요. 왜냐면 얘가 위경도 좌표계이기 때문에 얘 각거리를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나 면적을 계산할 때 평평하지가 않고 둥근 지구상에서 거리나 면적을 구하기 때문에 일정 면적 이상 될 때는 지구 공률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거리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위경도 좌표계로 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 거리나 면적을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 평평하게 핍니다. 평평하게 핀 투영좌표계 기반에서 거리나 면적을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요건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UTM 좌표계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요. 요 국가마다 달라요. 국가마다 다른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챗GPT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어느 국가에 있는데 그 국가의 UTM 좌표계가 뭐야, EPSG 코드가 뭐야, 그러면 얘가 알려줘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국가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칠레처럼. 굉장히 이제 미친 듯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국가의 이 UTM 좌표계가 요거 하나가 좌표계거든요. 요거 하나가 좌표계예요.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박스는 UTM 좌표계 27 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29 R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좌표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 그리드에서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다루고자 하는 위치가 어딘지 보셔가지고 그게 어느 박스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박스에 해당되는 UTM 좌표계를 찾아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 번호와 알파벳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은 내가 다루고 있는 국가의 그 영역이 너무 넓어요. 예를 들면 막 그 굉장히 큰 국가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루고자 하는 지도 영역의 중앙점을 놓고 그 중앙점이 어느 사각 영역에 들어가시는지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도 4개의 측량 원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마다 이게 다 있다. 그래서 이건 국가마다 다른데, 거기에 해당되는 UTM 좌표계를 그냥 사용해 주시면 돼요.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웹지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웹지도는 뭘 의미하냐면은 구글 맵이나 OSM, 오픈 스트리트 맵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좌표계가 어떻게 되냐? EPSG 3857을 씁니다. 3857을 써요. 그래서 이 좌표계는 이 세 개 유형의 좌표계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유형의 좌표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얘도 거리나
면적 계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세모 수준이에요. 세모 수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리나 면적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준좌표계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챗GPT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LLM에다가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국가에 있는데 그 국가의 표준좌표계가 EPSG 코드로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그 전 세계에 널려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챗GPT가 꽤 확률적으로 괜찮은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 좌표계는 계속 우리가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법 1은 벡터 레이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어 Z2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어 Z2형은 어떻게 이제 쓰느냐? 여기 이렇게 공간 처리 툴박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라졌을 때는 여기 상단 메뉴에서 공간 처리 툴박스라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검색을 하냐면은 레이어 Z2형, Z2형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검색이 되지만 잘 보시면은 벡터 데이터를 레이어 Z2형 할 때는 이 기능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와 레스터가 다르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레스터 데이터를 Z2형 할 때는 이 기능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구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예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포맷이 다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할 때는 Z2형 이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레이어 Z2형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여기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전에 이제 레이어 Z2형 한 거는 32619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4326으로 바꾸고 어, 아, 이제 원래 레이어도 바꾸고 그 밑에 보시면 대상 좌표계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목록에서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좌표계 선택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3857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857이 뭐라고요? 구글 지도가 사용하는 좌표계다. 구글 지도가 사용하는 좌표계. 자, 3857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 이제 다시 여기 화살표 버튼 눌러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자, 4326이 있고 3857로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파일명을 지정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파일로 저장이나 지오 패키지로 저장해서 파일명을 지정해 주시면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실행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4326을 3857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Z2형 된 산출물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레이어에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EPSG 3857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EPSG 4326, 하나는 EPSG 32619, 하나는 EPSG 3857이에요.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좌표계 변환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목표에 따라서. 이 기능을 조금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조금 안내 드립니다. 이 데이터들이 팀장님, 현재 어디 그,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고요? 프로젝트 좌표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EPSG 현재 4326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걸 기준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제가 굉장히 이제 좌표계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전달드리고 제 요번 장을 넘어가 볼게요. 자, 현재 제가 오픈스트리트맵만 이렇게 키워놨는데 자, 오픈스트리트맵이 현재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오픈스트리트맵은 웹지도거든요. XYZ 타일스로 된 웹지도예요, 현재. 이 웹지도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때 인터넷상에서 타일리라고 하는
타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지만 얘는 어떤 특정 좌표계 기준으로 잘려진 이미지예요. 이미지라서 내가 사용하는 이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원래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이 이미지가. 그래서 그걸 한번 체감을 해볼게요. 현재 이게 오픈스트리트맵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프로젝트 좌표계를 이 오픈스트리트맵의 원래 좌표계인 3857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죠? 자, QGIS 하단에 현재 프로젝트 좌표계에 해당되는 하단에 EPSG 4326을 클릭한 다음에요. 필터에서 3857을 검색해서 해당 이제 3857에 해당되는 좌표계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적용 버튼을 눌러 볼 거예요. 자,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꾸면은 지금 이 차이가 약간 느껴지시나요? 클릭을 했을 때 뭔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4326입니다. 자, 4326이고 이거를 제가 3857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3857로 바꾸면은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3857로 바뀌었을 때 지도가 원래 만들어졌던 그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른 웹지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이미지가 원래 이 지도가 원래 이미지니까 원래 그 3857이라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놓고 이걸 사각형으로 이미지를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QGIS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투영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프로젝트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레이어들이 전부 다 변환이 되죠. 변환이 되니까 3857 기준으로 맞춰져 있던 이미지가 4326으로 변환이 되면서 얘가 조금 이렇게 눌린단 말이에요. 조금 변환이 돼요,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보여지는 이미지가 약간 또렷하지 않거나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표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지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웹지도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를 이 QGIS의 프로젝트 좌표계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텍스트로 좀 정리를 드리면 구글 맵스 또는 이 OSM 같은 경우에는 웹지도인데 이게 실제로는 어, 그 EPSG 3857 기준으로 잘라놓은 이미지들의 집합이에요. 이걸 타일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타일맵이 왜곡이 없이 이렇게 또렷하게 원본 그대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이 경우는 프로젝트 좌표계를 이 원본 레이어의 좌표계인 EPSG 3857로 조정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구글 지도도 쓰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좌표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전체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챕터예요. 가장 어려운 챕터인데 가장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 좌표계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류혜선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정렬된 기준이 있지만 지금 각 레이어의 좌표계는 현재 다른 건가? 네, 다른 겁니다. 현재 고유의 좌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프로젝트 좌표계도 통일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또, 뭐, 예전으로, 뭐, 그, 라떼로 넘어가는데, 예전에 그 GIS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실시간 투영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었어요. 제공하지 않을 때는 실제로 원본 레이어들을 전부 다 하나의 좌표계도 다 변환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GIS 소프트웨어가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계 변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권태훈 님이 Z2형을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레이어의 좌표계를 바꾸는 건가요? 예,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바꿔버리는 건데,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기능을 익혀 가실 텐데, 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 자, 요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어요.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면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이 데이터의 속성 테이블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면적 값을 추가해서 내가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자, 보통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필드 계산기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필드, 면적이니까 뭐 에어리어라고 하자. 산출 필드 유형은 십진수, 실수 값으로 적용을 하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면적 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면적 값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면적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면적 값이 이렇게 들어갔죠. 면적 값이 계산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면적값이 계산이 됐어요. 자, 이 면적값은 QGIS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면적값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를 그 좌표계 투영을 변환한 다음에 저작업을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면적값이 미세하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좌표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리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리좌표계 상에서. 왜냐하면은 거리나 면적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지금 북극에서 포인트 하나 찍고, 여기 그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포인트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포인트 하나 찍히면 삼각형 만들어지겠죠?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일까요? 180도를 넘을까요? 180도 넘는단 말이에요. 곡률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싹 이렇게 그 왜곡이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왜곡이 발생이 되니까 영향을 끼쳐서 이게 그 이제 정확한 거리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거를 이 오른쪽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좌표계를 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국제기구에서들 일을 하시니까 요즘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UTM 좌표계 같은 녀석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얘는 거리나 면적을 완벽하게 계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든 세계지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북반구나 남반구로 갈 때 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적이 조금 이렇게 왜곡돼서 보여져요. 예를 들면 그린란드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도 이거보다 훨씬 커요. 아프리카도 이거보다 훨씬 큰데 요거가 지금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보고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그 면적에 비례한 걸 가지고 교육으로 쓰자. 그러니까 그 전 세계가 지리학을 관련돼서 교과서에 담을 때 저 지도를 쓰지 말고 실제 아프리카 면적과 그린란드 면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지도를 쓰자라는 요즘에 움직임이 있고 아프리카와 일부 그 아메리카 쪽은 이걸 이미 수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바뀔 겁니다. 사용되는 교과서의 지도가.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아마 이게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 지도를 뒤집으면은 또 우리의 관념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보통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쪽으로 이렇게 다 뚫려 있는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이 남한이.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위쪽에 북한이 있어가지고 되게 답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를 180도 뒤집어 놓으면은 위쪽에 다 뚫려 있어요. 바다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그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이 지도를 바꾸려는 약간 움직임들이 조금 있고 이게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상황별 좌표계를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코보 툴박스로 GPS 기계로 병원 등을 찍을 때 EPSG 4326. 요게 그 뭐 설정 안 하셔도 EPSG 4326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GPS 앱이라고 많이 이렇게 통칭을 하잖아요. GPS 앱을 쓰시죠. GPS 앱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걔가 GPS만 잡고 있지 않아요, 현재. 그래가지고 어떤 걸 많이 쓰냐면 GPS 위성도 있고 유럽에는 갈릴레오라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위성 시리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중국에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중국도 위성이 되게 많아요. 중국에 베이더우라고 있습니다. 베이더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그 어디냐? 저기 갑자기 러시아도 이제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국가마다 측위를 할 수 있는 위성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앱을 쓰실 때 GPS 위성만 잡지 않고요. 그 중국의 베이더우나 이제 러시아의 이제 위성들 이런 거 다 잡아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 그 GIS나 이 공간정보학 전공자들은 GPS라고 표현하지 않고 GNSS 위성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GPS는 측위를 하는 여러 가지 위성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GNSS를 전부 다 잡습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치 측위를 하는 걸 다 잡아서 코보 툴박스든 아니면 다른 앱들도 전부 다 GPS 위성만 가지고 측위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위성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이게 원래 GPS 위성은 다 이렇게 공개가 안 돼 있고 노이즈가 조금 끼어 있었는데 뭐 이건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클린턴 정부 때 이게 미국에 되게 이렇게 공격을 받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씨 너네는 그렇게 정확하게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노이즈 있는 걸로 이렇게 제공하고 말이야. 그게 또 사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현재 이 GPS 위성이 이게 공개된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측위 위성은 전부 다 이렇게 공개가 돼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장지 같은 면적 계산 시 해당되는 UTM 좌표계를 사용한다. 맞고요. 하지만 국가에서 고유 좌표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거 쓰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구글맵 통해서 위치 경로나 표지 시에는 EPSG 3857. 네, 이것도 맞습니다. 방금 QGIS의 면적 계산 단위가 미터인가요? 미터이지만 WGS84 그러니까 그 지리좌표계 기준으로 계산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면적을 계산하시면 안 된다. 저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좌표계를 투영 좌표계로 명확하게 변환을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면적 계산을 하시는 게 이제 정확한 계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약간은 프로페셔널한 단계로 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거쳤거든요. 그래서 QGIS 뭔지, 벡터 데이터 뭔지, 레스터 데이터 뭔지, 좌표계 뭔지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 그래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제가 5장부터 6장을 조금 준비를 해놨지만, 참가자분들이, 저 이거 지금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뭐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케이스 스터디식으로 그걸 약간 풀어드릴 거예요. 이미 두 개가 쌓여있거든요. 태훈님이 그 밤하늘 이렇게 좀 그 야간 영상 가지고 뭐 이렇게 전력이나 뭐 그런 거 보고 싶다 약간 말씀하신 거 있고 또 다른 선생님께서
뭐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가지고 매핑하고 싶다.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용으로 이제 뭐 해나갈 건데 5장부터 6장은 누구를 위한 실전용이냐? 이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부 직원분들로부터 접수받은 요구사항입니다.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5장과 6장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5장과 6장은 되게 실전적인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5장은 뭘 할 거냐? 이 국가에 있는 생물종의 데이터 분포를 우리가 지도로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매너티, 뭐 바다 거북이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도화하는 작업을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습을 할 때 우선적으로 먼저 아셔야 될 게 GBIF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가 일단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GBIF는 다음 기술 용어의 약어예요.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인포메이션 퍼실리티. 근데 이게 약간 비영리 목적의 이제 그 가상 기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생물종 정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요걸 조금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이제 제공하자라는 뭐 그런 취지로 설립된 기구고요. 2001년도에 OECD의 권고에 따라 출범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여기에다가 생물종 위치 정보들 다 모으고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도 여기다가 지금 보내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여기다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GBIF 전 단계의 KBIF가 있습니다. 그래서 KBIF에서 다 모아서 GBIF로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 GBIF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QGIS는 원래 있는 기능 이외에도 QGIS의 추가 기능을 쓰실 수 있도록 기능 확장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플러그인이라고 하고요. 특정 플러그인은 이 데이터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라는 곳에 들어가고요. 자,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라는 곳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자,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이 모두 설치했습니다. 설치되지 않음, zip 파일에서 설치,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설정 탭에 가셔가지고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이 연결은 우리가 플러그인이라는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건데 그 다운로드 받는 URL이 현재 인터넷 연결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뭐 지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화상회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끔 가다가 플러그인 다운로드 안 될 때 왜 안 되죠? 그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인터넷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이거 설정 확인하시고 모드 쪽에 가시면은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GBIF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자, GBIF로 검색을 하시면 두 개의 플러그인이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근데 제가 요 플러그인은 GBIF 익스트랙터는 이제 지도상에서 내가 보고 있는 영역에 한해서 GBIF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기능이긴 한데 이 플러그인이 배포된 지가 8월 26일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좀 해보고 안정적인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권하지 않고 GBIF 오커런시즈는 아주 출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안정적인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플러그인 설치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플러그인 설치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플러그인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고 안내가 되고요. 잘 되셨죠? 자, 다운로드가 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ip새 모양, 이게 GBIF 상징 버튼이거든요. 아이콘? 그래서 요런 버튼이 하나 뜨실 거예요. 그래서 로드 GBIF 어커런시즈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뭐 개구리면 개구리, 거북이면 거북이, 내가 원하는 거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영특한 이제 플러그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실습을 해볼 거냐? 제가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으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의 멸종위 기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제비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그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해볼 거예요.
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뭐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네, 골든 스왈로우라고 하는 이 황금 제비를 다운로드 받아볼 건데, 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새고,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주 영향을 미친 그 생물종 중에 하나죠. 아주. 제가 그 2021년도에 여기 왔다가 저 새의 알도 보고 막 새도 보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저로 하여금 아, 이 국가에 꼭 와서 쟤네들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내가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름다운 꿈을 꿨던, 아직도 꾸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 기종의 이제 취약종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뭐가 매력적이냐 하면은 이게 히스파니올라라고 하는 이제 그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붙어 있는 이제 섬이고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이 국가에만 서식하는 새들이 그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이제 예, 사진도 이렇게 공유해 주셨네. 이 국가의 이제 고유종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얘가. 그래서 골든 스왈로우인데, 자, 이 데이터, 얘를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의 이제 공유드린 그 PT에서 요 그 생물명을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고요. 네. 이 과학 생물학자들은 보통 이제 학명을 쓰거든요. 이제 scientific name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복사해 주신 다음에 요 플러그인에서 요 학명을 적는 데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끝에 공란이 없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데이터가 정확히 이렇게 붙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음. 오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CV를 해주세요. 이렇게 쫙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붙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시스 오브 레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의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GBIF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에 있는 박제까지도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황금제비가 도미니카 공화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으면은 그것도 위치가 검색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현장에서 사람이 관측한 데이터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휴먼 옵저베이션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로 해가지고 나중에 필터링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휴먼 옵저베이션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황금제비 휴먼 옵저베이션 그 다음에 국가는 어디를 선택하느냐? 도미니카 공화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도미니칸 리퍼블릭 도미니카 아니에요. 도미니카 리퍼블릭이에요. 예, 예.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래서 세 개의 옵션을 바꿨습니다. 학명을 넣고 이제 그 기본 그 기록의 기준이 되는 걸 이제 휴먼 옵저베이션으로 지정을 했고 국가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놓은 다음에 여기에 맨 아래쪽에 있는 로드 오커런시즈 버튼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플러그인이 이제 그 GBIF의 그 헤드쿼터 쪽에다가 이렇게 API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짜잔하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서 올라가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신기하죠, 이거? 네. 데이터가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오셨죠? 안 올라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크게 문제 없이 데이터가 올라왔을 겁니다. 올라오셨겠죠?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실습 폴더 내에 이렇게 그 똑같은 이름의 GPKG 파일을 하나 또 준비해 놓기는 했습니다. 스페어로. 자,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는 잘 받았고, 이제 뭘 해볼 것이냐? 잠시만요. 이제 뭘 해볼 것이냐? GBIF에서 제공하는 이 제비 발생 데이터를 이제 QGIS로 이제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픈 스트리트 맵을 이렇게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었죠? 그래가지고 웹 기반의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보고 이렇게 놓고 데이터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아이고
여기서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오픈스트리트맵은 EPSG 3857을 표준 좌표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좌표계도 동일하게 설정해야지 정상적으로 표출된다. 라는 부분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G 3857로 바꿔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GBIF에서 다운로드 받은 황금제비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보이시게 제가 색상을 조금 빨간색으로 한번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많죠. 이렇게 두 개 국립공원에 황금제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제 사업 대상지입니다. 예, 갈 때마다 약간 힐링되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바이누에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갈 때마다 아주 힐링이 돼요. 그 출장을 갈 때마다 잘 왔다. 역시. 약간 확신이 들게 하는 사업 대상지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설정이 됐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GIS 공간 분석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아주 재밌는 실습들을 조금 하다가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밀도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포인트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QGIS에서 약간의 조작을 하면은 이 밀도가 어디가 많이 집중돼 있는지를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이 열지도, 히트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히트맵이라는 기능은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 커널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기법에서 의미하는 커널은 요 종 모양처럼 생긴 게 커널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널은 뭐냐? 이 포인트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황금제비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 빨간색 위치에. 그러면은 이 빨간색 위치에 값을, 픽셀 값을 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해진 서치 레디우스, 이 반경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어느 쪽에서 봐도 대칭적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종 모양의 이렇게 그 캡슐을 하나 씌운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이 가정을 하고 그 끝자락에 0값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분포가 굉장히 스무드해지겠죠? 여기 모양처럼 이렇게 굉장히 스무드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각각의 황금제비 출현 지점마다 이 종을 이렇게 씌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값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증가하겠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밀도가 많이 모여 있는 지점을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열지도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실제로 시각화를 해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설정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볼 건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데이터의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속성 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제 굉장히 멋있는 걸 해볼 겁니다. 자, 왼쪽에 심볼 탭이 있죠. 자, 위쪽에 단일 심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열지도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열지도. 열지도. 찾으셨죠? 열지도. 자, 열지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열지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지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열지도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확대 축소할 때마다 이게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커널이라는 걸 씌워가지고 밀도 값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오픈스트리트맵 배경 지도가 안 나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다시 속성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레디언트 색상표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건데요. 이게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바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의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아래쪽 화살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레즈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적용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요게 이제 오른쪽은 이제 값이 높은 쪽이고 아래쪽은 값이 낮은 쪽이거든요. 값이 낮은 쪽을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배경이 되는 오픈스트리트 맵을 보이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그레이디언트 색상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의미하는 이 가장 끝단에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불투명도가 있거든요. 이 불투명도를 현재 불투명도가 100%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불투명도를 0%로 만듭니다. 그러면 불투명도가 0%니까 투명도는 트랜스페런시는 100%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확인 정보를 확인을 누르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도가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병원의 위치, 학교의 위치, 뭐 포인트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학교가 많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히트맵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쉬운 기술이지만 핵심적인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데이터가 조금 이상한 녀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니, 도대체 여기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데이터가 아마 하나의 포인트 지점에 황금제비 데이터를 미친 듯이 때려 넣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만들어 보면은, 아, 이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되게 재밌죠? 여기 이제 황금제비가 많이 발견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다음에 조사 갈 때는, 아, 저 지점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히트맵입니다. 간단하지만 상당히 파워풀하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뭘 해볼 거냐? 보호지역 경계만 딱 올려가지고, 아, 이게 황금제비가 많이 몰리는 곳이 어느 국립공원이구나.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은,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 중에서 토지 이용 레이어를 불러온 다음에 그 토지 이용 레이어에서 이제 그 보호 지역에 해당되는 폴리곤만 이렇게 따로 끄집어내 가지고 요런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가 보호 지역만 딱 선택을 해서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진짜 실무에서 쓰는 것들을 조금 다뤄보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디로 가냐면은 오픈스트리트맵 레이어 목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레이어 목록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랜드 유즈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가 있어요. 랜드 유즈. 랜드 유즈. 자, 이걸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레이어가 막 나오실 거예요. 나오셨죠? 이렇게 랜드 유즈. 자, 여기서 우리가 2장의 벡터 레이어 실습에서 그런 걸 배웠었거든요. 속성 테이블이 있을 때 속성 테이블의 특정 필드를 내가 필터링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 레이어의 레이어 속성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채팅창 잠깐 볼까요? 아래처럼 투명도를 0으로 설정하니까 배경 오픈스트리트맵 지도가 안 보이는데 왜일까요? 라고 주셨는데 어, 태우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잠시만요. 이 열지도를 쓸 때 잘 보시면은 얘는 지금 요게 몇 단계 없죠? 이게 몇 단계 없는데 요게 색상표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터보 방식 같은 경우 이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사용하시는 색상표의 옵션이 좀 더 다른 녀석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바꿔볼까? 아, 네, 레드로 바꾸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레드로 바꾸니까 괜찮죠. 예, 예, 예. 네, 원래 블루인가 색상표가 좀 뭘로 더, 했는데 레드로 하니까 예, 괜찮아요. 예, 색상표가 좀 더 복잡한 녀석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랜드 유즈 레이어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소스 탭이 있습니다. 현재 랜드 유즈 레이어예요. 랜드 유즈의 소스 탭으로 가겠습니다. 자, 소스 탭으로 가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쿼리 작성기라고 있어요. 쿼리 작성기. 자, 쿼리 작성기를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피처 클래스는
피처 클래스는 선택을 했고요. 피처 클래스는 여기 모두 클릭해 보시면은 이 중에서 네이처 리졸브가 있습니다. 네이처 리졸브.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처 클래스는 네이처 리졸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피처 클래스는 네이처 리졸브.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이 국가의 이제 국가 보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딘지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황금제비의 출현 지역이고 이게 국가 보호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라벨을 살짝 표출해 볼게요.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뭐 라벨을 살짝 표출하고 색상도 뭐 아무래도 제가 이게 뭐 수십 년 달았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조작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어떤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 끝자락에 이제 황금제비가 많이 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제 사업대상지에서는 되게 고르게 황금제비가 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대충 유추가 되시죠? 여기 산악형 도로가 있어요. 그 생태학자들이 도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조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잘 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자, 이렇게 국립공원이,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 국립공원하고 이 국립공원에 황금제비가 많이 출연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데이터 분석이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이 국립공원에 황금제비가 몇 건이나 출연이 발견이 됐냐는 거죠. 그럼 이제 통계를 구해야 될 텐데, 그 통계를 구하는 기능을 한번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통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폴리곤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계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가지고 저 통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공간 처리의 툴박스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자, 폴리곤 포인트 개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폴리곤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계산이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기능을 찾아주시고요. 기능의 위치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기능의 이름만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어떨 때 저는요, 그냥 기능을 이런 게 있나 하면서 검색할 때도 있어요. 예,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기능에서 폴리곤과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폴리곤은 랜드 유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황금제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황금제비 선택을 해주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개수 필드 이름에 넘 포인트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내가 만들 새로 생성될 파일에 넘 포인트라는 필드에 이제 그 각각의 폴리곤에 포인트가 몇 개 있는지가 계산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그 개수 레이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요거의 속성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테이블을 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넘포인트라는 필드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 넘포인트를 한 번, 두 번 클릭하시면은 데이터가 한 번 클릭했을 때는 이제 그 오름차순이고 두 번째 클릭했을 때는 내림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국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마다 발견된 황금제비의 포인트 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비정상적으로 현재 많아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사업대상지 국립공원이 그 다음으로 많고 이렇게 이제 관측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크게 무리 없으신가요? 그러면 뭐 다음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이 뭐 특별히 뭐 없으셔가지고 됐다고 보고 제가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볼 거냐 하면은 이 QGIS 자체 내에서도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엑셀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QGIS 자체에서도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 기능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GIS에서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은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거야. 막대 그래프를. QGIS에서 막대 그래프를 내가 직접 이렇게 시각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 중에서 상위 5개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선택하는 방법은 Shift 키나 컨트롤 키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레코드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녀석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셨을까요? 자, 레코드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은 막대 그래프라는 기능을 검색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막대 그래프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 기능이 있어요. 자, 막대 그래프 기능을 실행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레이어를 선택해야 되죠? 이제 개수 레이어를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개수 레이어에 현재 내가 레코드를 5개만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선택한 피처만이라는 걸 체크박스를 해줍니다. 되셨나요? 자, 체크박스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카테고리 이름 필드와 값 필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막대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X축에 이렇게 라벨이 있을 거잖아요. 그 라벨을 이제 뭘로 설정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테고리 이름 필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네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임 필드에 국립공원 이름이 현재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네임 필드에 국립공원 이름을 넣고 값 필드는 뭘 선택하면 되겠어요? 넘포인트 선택하면 되겠죠? 자, 넘포인트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서 개수와 선택한 이름만 체크하고 네임필드 선택하고 넘포인트 선택하고 자, 이렇게 놓고 실행 버튼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QGIS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그려줘요. HTML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가 생성이 됐고 확장자는 HTML로 된 이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HTML이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지도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잘 만들어지셨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뭐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플로틀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오픈소스 그래프 라이브러리를 QGIS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안에서 오픈소스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로틀리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HTML 확장자를 설정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따가 플로틀리를 또 한 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막대 그래프 실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하면은 수치표고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 또는 공간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 교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DM은 무조건 다루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다루게 되어 있고 이게 뭐랄까 이렇게 학교 교과목 중에서 국영수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이다.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M이 뭐냐? 수치표고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죠. 자,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지면 위에 뭐 나무도 있을 수가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 지면과 그 지면 위에 있는 인공 지형물과 식생이나 이런 높이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높이값을 제공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DSM이라고 부르고요.
이 지면 정보만을 의미하는 데이터는 DEM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DEM 데이터가 현재 오픈이 되어 있어요. 쓰실 수가 있어요. 쓰실 수가 있는데 그 DEM 데이터를 제가 실습 데이터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술해 놓은 것처럼 DEM과 DSM이 있고 DEM, DSM 전부 다 오픈 데이터로 현재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DM과 DM은 어떨 때의 차이를 가지고 쓰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홍수나 이런 것들 뭔가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물은 뭘 타고 흘러요? 지면을 타고 흐르죠. 지면을 타고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DM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지면 모델을 가지고. 참고로 제 두 번째 직장이 K워터예요. 지면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DM을 씁니다. 근데 DSM은 언제를 가지고 쓰냐? 예를 들면 서울의 어디 강남 지역에 건물 하나 높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위성에서 잡히거든요. 그 건물의 높이가. 그럼 그거는 어느 데이터에 반영되냐 하면은 DSM에 반영이 돼요. DSM에. 그래서 지면 위에 뭔가 인공객체나 식생의 높이값까지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DSM을 쓰시면 되고요. 지면을 봐야 된다 할 때는 DM을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 그 둘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나무의 높이를 구한 그런 모델을 캐노피 하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CHM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QGIS에서 DM 데이터 불러오실 수 있는 플러그인 안내 드리고 DM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로 제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DM 데이터 실습을 해볼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있는 국가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DM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안내 드리고 넘어갈게요. 실습에서는 같이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회원가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갈 거야.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데이터 제가 조금 지우고, 지우지 말아야지. 습관적으로 지울 뻔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이제 DM을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플러그인에서 SRTM 다운로더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SRTM 다운로더. SRTM 다운로더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SRTM 다운로더 설치는 지금 해놔 주셔도 돼요. 근데 SRTM 다운로더를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나사의 얼스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계정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이 하시는 거라서 실습에서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플러그인 어떻게 쓰는지. 자, 설치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쓰시냐. 요거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사의 계정이 생기시는 겁니다. 재밌죠? 자, 플러그인에서 SRTM 다운로더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플러그인에서 SRTM 다운로더 요거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이 지도 화면이 있죠. 요거를 여기에 Set Canvas Extent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이 범위가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 경위도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얘가 자동으로 읽어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로그인 계정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인 계정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맞게 적었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계정이 맞으면은 이제 데이터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거예요. 계정이 맞나 봐요. 네. 제가 이거 엄청 잘 까먹거든요. 자, 현재 신나게 데이터를 현재 다운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데이터 이렇게 다운로드 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DM 데이터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초반에 인터넷이 순간 그 서버가 잠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을 다 안 받았는데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한 판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뭐 받으시면 되냐면은 그 지오데이터 폴더에 보시면 dem.tif라고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올 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전역의 고도 데이터예요. 지명 고도 데이터. 그래서 홍수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던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어, 이 레이블이 거슬려 가지고 제가 좀 끌게요. 어, 홍수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 홍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은 이 DM 데이터를 무조건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DM 데이터가 강우 유출 분석 모델링을 할 때의 핵심적인 인풋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DM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 이 DM을 잘 요리하실 수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느냐? 비가 왔을 때 그 비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 다음에 유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비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DM이 굉장히 요긴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직장이 K워터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확히 일했던 데가 K워터 연구원이고 제가 K워터에서 쓰는 KGIS 하이드롤로지라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였어요. 그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그 논문 찾으시면 제 이름 나와요. 어쨌든 뭐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요 DM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이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이제 요 DM을 이렇게 레이어 선택하신 상태에서 위쪽에 I자 모양 이제 정보 피처 식별이라는 이 버튼 피처 식별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 지점에 고도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가 딱 클릭했을 때 304라, 여기가 304m라는 얘기야. 지명 고도가 285m다. 그다음 310m다. 이런 식으로 고도값이 나옵니다. 요런 데이터예요. 자, SRTM 다운로더 여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계정은 어떻게 만드나요? 자, 이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플러그인에서 SRTM 다운로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치하신 이후에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정은 어떻게 발급을 받냐? 이제 익스텐트 선택하고 이렇게 다운로드 하잖아요. 여기 링크가 있어요. 여기 링크.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은 그 계정 이렇게 가입하시는 화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가입하시면 돼요. 여기서. 예. 가입하시면 예, 됩니다. 예. 나사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면 여기 그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다운로드 받는 게 아시죠? 저 같은 이제 공직자들 되게 실적 막 중요한 거. 그래서 나사도 막 실적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요. 에피소드도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나사한테 이제 예산 투자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나사가 바로 발표했더라고요. 외계인은 실존한다. 해가지고 뭐 뉴스 찾아보시면 예. 뭐 하나 터트렸죠, 지금 나사가. 예. 요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크크크크, 예, 확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 예, 외계인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믿으셔도 돼요. 외계인은 실존한다고 나사가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ODA를 막 달이나 화성 막 이런 데 가서 예, 너무 멀리 갔죠? 일론 머스크 보면 뭐 너무 멀리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자, 실습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은 자,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놀랍게도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황금제비가 이렇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 우리가 고도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는 서식 고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새들은 특정 고도 범위 내에서 살아요. 대부분의 새들이. 그래서 높은 데서 사는 새들이 있고 낮은 데서 사는 새들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식의 어떤 특징을 구분할 때 이 고도값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DM 데이터가 있고 위치 좌표가 있으니까 스탬프 찍듯이 이 새의 위치에 해당되는 DM 데이터를 딱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능이냐? 레스터 값 샘플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쫙 스탬프 찍듯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는 뭐 그냥 이렇게 계속 검색해서 실행하고 검색해서 실행하고 그러면 돼요. 자, 레스터 값 샘플링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레스터 값 샘플링. 레스터 값 샘플링. 자,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기능 실행이 되고요.
자, 놀랍게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각각의 황금제비 위치에 해당되는 고도값을 딱 추출할 수가 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뭐 나이키 러닝이나 뭐 이런 앱을 쓰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해당되는 분을 해킹을 해요. 해킹을 해가지고 그 러닝 앱의 그 로그 데이터를 싹 다 가져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탁 뽑아가지고 아, 이 사람이 그 경사고도나 이제 그 고도값이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사이에서 러닝을 하고 있는지, 몇 미터 다니는지, 어느 방향으로 다니는지, 하루에 운동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분석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레이어는 이제 뭘 선택하느냐? 황금제비 선택하면 되겠고, 레스터 레이어는 DEM 데이터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실행.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 끝났고요. 샘플링된 산출물이라는 레이어에 속성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레이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맨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샘플 데이터에 이렇게 고도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널 값으로 되어 있는 지점은 그 위치에 현재 DEM이 없는 걸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고도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황금제비가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사이에 서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실습은 뭐냐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뽑아볼 건데, 어떤 그래프를 뽑을 거냐면은 월별, 월별, 이제 황금제비의 서식 고도 범위를 박스 플롯으로 뽑아볼 거예요. 이 그래프 역시 QGIS의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같은 거 안 쓰셔도.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을 이용할 거냐? 이게 마지막 실습입니다. 평균 및 표준 편차 그리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끝낼 거예요. 이번 시간을. 자, 평균 및 표준 편차 그리기. 평균 및 표준 편차 그리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이제 마지막 실습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입력 테이블에는 샘플링된 산출물을 선택을 하고 이것도 박스 플롯이니까 카테고리 이름 필드하고 값 필드가 필요하겠죠. 자, 값은 무조건 맨 뒤로 가셔가지고 샘플 언더바 1 방금 전에 구한 고도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되겠고 카테고리 이름 필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중간쯤에 2월 먼스 데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스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먼스. 먼스. 자, 그래서 카테고리 이름은 먼스고 값필드는 샘플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월별로 박스 플롯을 그려줄 거예요. 고도값 범위에 대한. 그래서 샘플링된 산출물 먼스 샘플 1 해가지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버튼 누르면은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요. 링크를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이 인터랙티브 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월별로 이제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1분 이수, 2분, 3분 이수,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박스 플롯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박스 플롯 보는 법을 따로 시간 될 때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몇 월이죠? 이제 8월 달에는 지금 평균 고도가 꽤 낮아졌네요. 그렇죠? 추정컨대 요 시기에 5월부터 7월 사이가 그 번식기예요. 번식기. 번식기. 브리딩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시기에 이렇게 둥지 작업 이렇게 쫙 하고 아마 이렇게 내려왔을 거야. 아마. 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 할 거를 제가 약간 프리뷰를 조금 드리면은 웹사이트 만들 거예요. 이제 2D 웹사이트 만드는 거 제가 조금 안내 드릴 거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해수면 온도를 다뤄볼 겁니다. 해수면 온도를 가지고 요즘에 기후변화가 되게 이슈잖아요. 기후변화는 육상보다 해상에 좀 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해수면 온도의 위성 데이터를 직접 다뤄서 해수면 온도 이런 거 직접 작업할 겁니다. 이게 되게
끔찍한 지도면서 동시에 조금 약간 멋있죠. 요런 지도 가지고 온도도 직접 뽑고 등호선도 뽑아볼 거예요. 등고선처럼 온도가 같은 구간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S3나 뭐 구글맵 같은 것도 얹어보고 사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 사진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 볼 겁니다. 현지 조사 데이터와 위성 조사 데이터를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같이 보고 그걸 3차원으로 매핑하고 3차원으로 웹사이트 만드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6장까지 다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인터랙티브한 2D와 3D 이제 그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웹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협력국에다가 그 만든 웹사이트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조금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어서 하겠고, 다음 주는 태우님 제가 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은 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채팅방에 올라온 것도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SRTM에 다운로드 받으니까 여러 장의 이미지로 받아지는데 혹시 부드럽게 합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있고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마음이 급하셨군요. 벌써 회원 로그인까지 마치시고 다운로드. 네. 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픈스트리트맵 하나 띄워놓고요. 자, 이런데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해보고 플러그인에서 이게 SRTM 다운로드가 근데 셋하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아, 영역을 너무 넓게 잡았나 보다. 보여드리는 목적인데 이 20장이나 이거 너무 많이 받았네. 중단을 할까? 살짝 고민이 됩니다. 중단할게요. 네, 중단하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자, 어, 두 장만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두 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장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장을 이제 하나로 합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로 합칠 때는 여기 레스터에 보시면은 이제 그 병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병합. 레스터에 미설레니오스의 병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병합. 여기. 병합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시고요. 이 병합이라는 기능에서 보시면 입력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 입력 레이어의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합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병합한 산출물이라고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 장으로 합쳐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병합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파이썬 비기너이면 GIS 심화 수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 배우려면 어떤 부분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요? 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시군요. 예, 대단하십니다. 파이썬 처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그 코드 제공해 드릴 거고요. 파이썬의 기초 문법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미리 뭔가 선행학습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파이썬은 되게 쉬운 언어고요. 그 네덜란드의 귀도반 로썸이라는 개발자가 자기 휴가 기간 동안 개발한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처럼 휴가 기간 일주일이 아니었고 휴가 기간 3개월 정도 됐었는데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개발한 언어인데 그 언어의 목표 자체가 뭐였냐면은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쉬운 언어를 만들겠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실제로 C 언어나 C++ 언어나 다른 언어를 접하셨던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개수 레이어 만드셨을 때 속성 테이블에 상위 5개 피처 선택해서 막대 그래프 잘 했는데 막대 그래프가 이상해서 보니까 넘 포인트가 다 어, 0이더라고요. 혹시 아까 상위 피처 5개를 어떻게 선택하셨길래 넘 포인트가 그거는 넘 포인트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 아무거나 하나 올려볼게요. 제가 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올리고 이거 또 숫자형이 없네. 아무거나 올리면 안 되겠네. 그냥 이렇게 이거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숫자형인 이제 레이어가 있잖아요. 숫자형인 레이어가 있으면 여기 이 필드명 이렇게 딱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정렬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화살표 변하는 거 보이세요? 화살표가 한 번 클릭하면은 화살표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한 번 클릭하면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클릭하면은 오름차순 정렬되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내림차순 정렬되거든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 상태에서 5개를 선택을 하면은 상위 5개 피처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택하면은 이제 그 오름차순 기준이니까 하위 5개가 선택이 돼서 아마 반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막대 그래프가 이상했을 겁니다. 이게 0개인 거 5개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파이썬 통계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중 입문자에게 어떤 강의를 더 추천하시나요? 두 강의는 서로 다른 방향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데 무엇이 GIS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이썬 통계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중, 음, 이 그 파이썬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 가지고 앱도 만들 수 있고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GIS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GIS 기반의 웹사이트나 뭐 서비스를 만들 때도 파이썬을 쓰고 그다음에 공간 분석을 할 때도 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무엇이 더 GIS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지 이걸 딱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이 제가 드리면서도 조금 애매하네. 왜냐면 이게 정해진 답변이 없기 때문에. 네. GIS 분석에서 QR의 활용도나 상호 운용성은 어떤가요? 파이썬이 더 많이 쓰이나요? 어, R이 예측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언어의 후보군 중에 있어요. 현재 R 프로그래밍이. 그 이유가 R 프로그래밍이 원래 통계학자들이 만든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R로 시작하는 2명의 통계학자들이 R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를 만들었고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R을 개발 언어로 보지 않아요. 그냥 뭐랄까, 사스를 대체하는 그 통계 그냥 패키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R이 굉장히 한정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개발 언어가 있으면 그 개발 언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게 보통 궁극의 목적인데 R 프로그래밍이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샤인이나 뭐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약간 버튼 클릭해서 쓰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언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하면은 보통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언어를 보느냐 하는 것들인데 R이 한창 이렇게 날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 대학교마다 이렇게 개설이 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 데이터 리터러시를 굉장히 강조하던 불과 그래봤자 한 2년 전쯤 될 거예요. 2년 전, 3년 전쯤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생기고 굉장히 활발히 이렇게 운행될 때는 R이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사장세에 있어요. 사장세에 있고 실제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R을 쓸 수 있는 통계학자들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이 기업이라는 게 매번 통계 분석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필요한데 이 R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학을 전공해서 통계 패키지 위주로 하는 이제 분들을 주로 채용을 해왔었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벗어난 이제 다른 일반적인 범용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별로 이제 인력으로서 쓰임새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R만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이 훨씬 더 약간 GIS든 그 분야의 엔지니어를 뽑을 때 좀 어, 더 선호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하이드롤로지 쪽에서도 R도 꽤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이드롤로지 쪽에서는 독립적인 뭐 헬라스나 아니면은 아크지아이스 쪽에 이제 아크 워터 쪽의 계열의 이제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아크지아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기본 확장 언어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QGIS든 아크GIS든 확장 모듈을 쓸 때 파이썬을 주로 쓰기 때문에 R이 쓰이긴 쓰이는데 아마 그 메인스트림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R이 무쓸모냐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데이터 분석가라고 이제 명함을 나름대로 붙이고 사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최애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이썬이 아예 이게 별로 없고 워낙 빨리 변하니까 지금은 저게 그렇구나 뭐 이렇게 그런 식인 거지 확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 그 최기원 님이 또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제가 지금 하이드롤로지 랩에 있는데 반갑습니다.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자, 연구실에 15명 중에 한 명이 R을 쓰고 14명이 파이썬 쓴다. 예, 이게 현실이 맞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파이썬도 너무 이렇게 집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시점에서 파이썬을 많이 쓰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지. 제가 최근에 약간 그 변화의 느낌을 받는 게 이제 구글러스 엔진이 있어요. 구글러스 엔진. 제가 그걸 막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 구글러스 엔진을 되게 친하게 쓰고 구글 쪽에서 야, 너 그 튜토리얼도 너 잘하니까 한번 만들어 봐. 그래가지고 제가 컨트리뷰션도 막 하나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구글이 얼마 전에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선진국이잖아. 돈 내고 써. 야 개발도상국이지만 너네 그래도 잘 살잖아. 돈 내고 써. 그래서 거의 최빈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돈 내고 쓰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보니까 유럽 우주국 쪽에서 되게 좋은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로 갈아타자. 그래가 요즘에 또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는 계속 변하니까 저는 도구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R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뭐 좋은 거지. 뭐 저는 파이썬 저는 파이썬만 해요. 뭐 이런 사람을 별로 업계든 학계든 어디서든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냥 흐름을 타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정도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20대부터 현재 40대까지 20년 넘게 이렇게 쓰면서 툴은 계속 변화돼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돼 왔고 QGIS를 쓰기 전에 저는 아크GIS를 꽤 오랫동안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툴은 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